아주 먼 옛날 조선시대 한양 북촌의 위세 높은 양반가에 금아라는 어여쁜 몸종이 살았습니다. 금아는 나이 18배,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야무진 인매를 지녔으나 천한 신분 탓에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그녀는 글을 읽고 쓸 줄 알았으며 남몰래 시를 짓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이 댁에는 민준호라는 20살 남짓의 도련님이 있었습니다. 준호 도련님은 훤칠한 키에 선비다운 기품을 지녔으며 글 읽는 소리는 아침 햇살처럼 맑았습니다. 금아는 그런 도련님을 멀리서 흠모했습니다. 도련님의 서재를 청소하는 날이면 금아의 가슴은 방망이질 치듯 뛰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준호 도련님이 금아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금아야, 서재 정리를 좀 해야겠다. 들어오너라. 도련님의 부름에 금아는 설레는 마음을 감추고 조심스레 서재 문턱을 넘었습니다. 창호지 문으로 스며드는 봄 햇살이 도련님의 흰 도포자락에 부서져 내렸습니다. 저기 구석에 쌓인 책들부터 먼지를 털고 정리하거라. 금아는 분부에 따라 책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책들의 묵은 향기가 풍겨왔습니다. 그녀는 도련님의 눈치를 살피며 책 정리를 하는 척 몰래 시집 한 권을 펼쳐보았습니다. 꽃은 피고 지는 것이 운명이나 그 찰나의 아름다움은 영원하리. 나도 언젠가 이런 시를 지어보고 싶다. 마침 도련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금아는 대담하게 도련님의 붓과 먹을 집어 들었습니다. 빈 종이에 떨리는 손으로 첫 글자를 쓰려는 순간 갑자기 서재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깜짝 놀란 금아는 손에 들고 있던 벼루를 놓쳐 먹물이 사방으로 튀고 자신의 얼굴과 흰 저고리에도 검은 먹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죄송합니다. 도련님. 먼지를 털다가 그만 실수로. 내 얼굴이 꼭 먹물 뒤집어 쓴 아기 고양이 같구나. 어서 가서 씻고 오너라. 금아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움에 고개를 푹 숙인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먹물 자국을 보았습니다. 도련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녀는 떨어진 종이를 집어들고 먹물 자국 주변의 붓으로 몇 개의 선을 덧그려 작은 난초 한 포기를 피워냈습니다. 아니, 네가 이런 그림까지 그릴 줄 아는 것이냐? 그날 오후, 금아는 빨랫줄에 빨래를 널며 아침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도련님이 자신의 그림 솜씨를 칭찬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이 집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순덕 할멈이 느릿한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아가, 아침에 도련님 서재에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면서? 내 얼굴에 먹물이 튀어 도련님께서 웃으셨다 들었다. 아이, 할멈. 그걸 어찌 아셨어요? 창피해 죽겠어요. 창피하긴 뭐가 창피해. 내 젊었을 적에는 그보다 더한 일도 있었단다. 순덕 할멈은 빙그레 웃으며 금아의 손을 잡고 커다란 은행나무 아래 그늘로 이끌었습니다. 나도 내 나이 때 한양에서 잠시 내려오신 양반 도련님을 마음에 품었었지. 그 풍채와 눈매가 어찌나 곱던지. 어머, 할멈도 양반 도련님을 사모하셨어요? 그랬지. 그분을 처음 본 순간 마음을 빼앗겨 버렸단다. 하루는 그분의 옷을 몰래 빨다가 향내라도 맡아보려다 개울에 빠진 적도 있단다. 그런데 말이다. 아가. 그 도련님께서 나를 보고 그러시더구나. 꽃은 아름답지만 가까이 두기엔 신분이 너무 낮다고. 그리고는 결국 다른 양반집 교수와 혼인해 버렸지. 너무 서운하셨겠어요. 서운했지? 몇 날 며칠을 울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웃기는 건 뭔지 아니? 그 양반, 결국 자손도 못 보고 가문이 끊겼단다. 아마 내 저주가 먹힌 게지. 금아야, 너는 특별하단다. 하지만 조심하거라. 신분을 넘는 사랑은 아름답지만 그만큼 위험한 법이란다. 할멈 말씀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하지만 도련님께 제가 지은 시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그래.
그럼 한번 부딪혀 보렴. 너는 나보다 재주도 있고 사람을 끄는 매력도 있으니 혹시 알겠느냐? 그날 밤, 그마는 등잔불 아래에서 밤새 심혈을 기울여 시 한 편을 썼습니다. 자신의 진심과 도련님을 향한 연모의 정을 담아 한자 한자 정성껏 써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마는 밤새 쓴 시를 품에 소중히 숨긴 채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다시 도련님의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깊은 심호흡을 한 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너라. 도련님, 서책 정리하러 왔습니다. 어제 내가 그린 그림이 꽤 인상적이었다. 누가 가르쳐 준 것이냐?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도련님의 시와 글을 몰래 읽으며 어깨너머로 배웠을 따름입니다. 도련님, 감히 제가 시를 지어 보았습니다.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마가 떨리는 손으로 시를 내미는 순간 갑자기 서재문이 다시 벌컥 열리며 준호 도련님의 아버지인 민대감이 위험 있는 모습으로 들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냐? 어찌 천한 것이 주인 앞에서 종이 따위를 들고 함부로 나서느냐? 아버님, 이것은 그저 그마가 글재주가 있다기에 제가 한번 보자고 한 것입니다. 못된 지고. 천한 계집이 글을 짓고 시를 쓴다니 가당키나 한 소리냐? 분수를 알아야지. 그마, 너는 어서 물러가 맡은 일이나 하거라. 그마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해졌습니다. 떨리는 그녀의 손에서 시가 적힌 종이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감마님. 분수를 모르고 무례를 범했습니다. 그마는 떨어진 종이를 황급히 주워 품에 넣고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방을 나섰습니다. 허겁지겁 자신의 누추한 방으로 돌아온 그마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서러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신분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그마의 방에 순덕 할멈이 찾아왔습니다. 아가, 들었느냐? 도련님의 혼사가 박참판댁 교수와 정해졌다는군. 그마는 이미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할멈의 입을 통해 확인하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 그뿐인 줄 아니? 민 대감께서 너를 아무도 모르는 외딴 섬으로 팔아버릴 거라는 말도 있단다. 도련님 혼인 전에 너를 멀리 치워버리려는 게지? 순간 그마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두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섬으로요. 팔려가다니요. 그마야,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 난다. 섬은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는 나오기 힘든 곳이야. 그러니 오늘 밤 멀리 도망치거라. 내가 도와주마. 순덕 할멈은 자신이 몰래 간직해온 고운 비단 치마와 저고리를 꺼내 그마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 내가 모시던 아씨의 옷인데 내게 맞을 게다. 양반집 교수 행세를 하면 길을 가는데 조금은 더 안전할 것이야. 할멈,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몸조심하고 부디 건강해야 한다, 아가.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눈 그마는 깊은 밤, 담장을 넘기 전 마지막으로 준호 도련님의 방창문 아래 섰습니다. 꽃 피고 지듯 인연도 오고 가나니 이별이 아픈 것은 만남이 달콤했음이라. 도련님, 부디 평안하십시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희미한 달빛을 따라 정든 집을 뒤로 하고 어두운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새벽녘 산길에는 자욱한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마는 밤새 걷고 또 걸었습니다. 비단 치맛자락은 이슬에 젖고 가죽 신은 발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꼬박 하루를 걸어 해 진녘이 되어서야 순덕 할멈이 알려준 깊은 산속의 작은 암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순덕 할멈의 소개로 찾아왔습니다. 아, 어서 오시오. 할멈에게 미리 말씀은 들었습니다. 이곳은 속세와 멀리 떨어져 있어 안전할 것이니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편히 지내시구려. 스님은 양반 옷차림을 한 그마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마는 보따리를 풀고 방을 정리했지만 두 눈은 어느새
그리움의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도련님, 지금쯤 무엇을 하고 계실까? 암자에서의 생활은 고요했지만 금아에게는 매 순간이 그리움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녀는 도련님 서재에서 몰래 가져온 책들을 읽으며 글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도련님을 향한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도련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 이대로는 견딜 수가 없어. 조심스럽게 산길을 내려가던 중 다리가 아파 잠시 커다란 바위에 걸터앉아 쉬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멀지 않은 숲속에서 희미한 남자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만은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살펴보니 검은 복면을 한 자객이 한 양반 남자를 해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양반 남자는 이미 어깨에 깊은 상처를 입고 힘겹게 버티고 있었는데 그는 다름 아닌 민준호 도련님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죽이라는 명을 받았소. 순순히 죽음을 받아들이시오. 아니, 누가, 왜 나를 죽이려 하는가? 그것은 당신이 더 잘 알 터. 나는 복잡한 사정은 모르오. 그저 명을 따를 뿐. 그만은 주변을 재빨리 둘러보았습니다. 손에 잡히는 적당한 크기의 돌멩이를 찾아 온 힘을 다해 자객의 뒤통수를 향해 던졌습니다. 놀랍게도 돌멩이는 정확히 자객의 머리에 명중했고 자객은 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도련님, 이쪽으로 빨리 오세요. 준호 도련님은 놀란 눈으로 금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서요. 다른 자객이 또 있을지 몰라요. 금아는 준호 도련님의 손을 잡고 자신이 머물던 암자를 향해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그의 어깨 상처에서 피가 흘러나와 금아의 손을 붉게 적셨습니다. 금아야. 내가 어찌 여기에... 말씀은 나중에 하시고 지금은 어서 피해야 합니다. 금아는 작은 체구였지만 의식을 잃어가는 그를 등에 업고 온 힘을 다해 비틀거리며 암자를 향해 걸었습니다. 마침내 암자에 도착했습니다. 스님, 도련님을 살려주십시오. 자객에게 당하셨습니다. 금아야. 내가 나를 구했구나. 아니, 어쩌다 이런 일이. 인연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구려. 금아는 스님이 가져온 약초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준호 도련님의 옷고름을 풀었습니다. 그의 어깨에 난 깊은 상처가 드러났습니다. 금아는 조심스럽게 그의 상의를 벗겼습니다. 상처를 살피는 와중에 드러난 그의 넓은 어깨와 단단한 가슴에 그녀의 뺨이 저절로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정성껏 약초를 갈아 상처에 발랐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이 그의 피부에 닿을 때마다 미세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따뜻하다. 시간이 흘러 해가 서쪽으로 기울자 준호 도련님의 열이 내리고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금아야. 정말 내가 나를 구해준 것이냐? 도련님, 이제 상처도 치료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 그때 아버님 앞에서 내 시를 보고도 내 재능을 제대로 칭찬해주지 못했다. 하지만 내 시는 정말 아름다웠다. 도련님의 진심 어린 말에 금아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곳은 자객들이 다시 찾아올 수도 있다. 다른 곳으로 옮겨야겠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나에게 별채가 하나 있다. 그곳이라면 당분간 안전할 것이다. 며칠 후 준호 도련님의 상처가 조금 아물자 두 사람은 스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도련님의 별채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별채에서 금아는 계속해서 준호 도련님을 간호했습니다. 상처가 아물어가는 동안 두 사람은 함께 시를 읽고 글을 쓰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호 도련님은 금아에게 시와 학문을 가르쳐 주었고 양반과 교수들이 익혀야 할 예법과 걸음걸이까지 세심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금아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빠르게 흡수했고 그녀의 총명함과 아름다움은 날마다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신분의 벽을 넘어선 깊은 애정과 존경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햇살 좋은 오후
두 사람이 서재에서 시를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시구는 봄바람에 꽃잎 나부끼듯 내 마음도 그대를 향해 흔들린다는 뜻이구나. 바로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순덕 할멈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섰습니다. 아이고, 내가 방해를 한 게로구나. 도련님과 아씨께서 손을 잡고 계셨네. 아닙니다. 할멈. 어서 오세요. 금아에게 예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우리 금아가 정말 몰라보게 달라졌구먼요. 도련님, 이 아이는 참으로 특별하답니다. 웬만한 양반집 교수보다 더 교수다워요. 그런데 할멈은 어찌 알고 여기까지 찾아오셨소? 도련님께서 며칠째 본가의 모습을 비치지 않으시니 대감마님께서 걱정이 태산 같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하여 찾아 나선 것이지요. 그랬구려. 아버님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내가 무사하다고 전해주시오. 그런데 바로 그때 밖에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박참판 댁 가마가 오고 있구나. 아마도 서연 아가씨가 찾아온 모양이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도련님? 제가 여기 있는 것을 보시면 오해하실 텐데요. 이를 어쩐다. 내가 숨을 시간도 없구나. 금아야, 어서 온매무새를 바로 하거라. 오늘부터 너는 민 대감께서 도련님의 학문과 예법을 위해 특별히 보낸 선생이다. 네. 제가 어찌 그런 역할을... 걱정 말 거라. 내가 내 옆에서 너를 모시는 시녀 역할을 할 터이니. 도련님은 어서 박소절을 맞이하십시오. 준호 도련님은 급히 마당으로 나가 다가오는 가마를 맞이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박서현 아가씨는 단아한 외모와 우아한 자태를 지녔습니다. 도련님, 갑자기 찾아뵙게 되어 송구하옵니다. 어서 오시오. 서연 아가씨. 아니, 그런데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어찌 아셨소? 제가 마음만 먹으면 하늘 아래 도련님 계신 곳을 어찌 못 찾아내겠습니까? 준호 도련님은 서현 아가씨를 별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금아가 선생처럼 단정히 앉아 있었고 순덕 할멈이 그 곁에 시녀처럼 서 있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신지요? 이분은 아버님께서 내 학문과 예법을 위해 보내신 선생이시오. 저는 선생님을 모시는 몸종이옵니다. 저희 선생님께서는 글씨와 그림에 아주 능하시지요. 그러신가요? 저도 글씨에 관심이 많아 배우고 있는데 선생님의 글씨를 한번 뵐 수 있을까요? 금아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침착하게 붓을 들어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달빛 아래 홀로 피어난 꽃, 설이 내려도 꺾이지 않으리. 와, 과연 명필이십니다. 저도 도련님과 함께 선생님께 배우면 좋겠군요. 금아와 순덕 할멈, 그리고 준호 도련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도련님, 저희 어머님께서 혼례 날짜에 관해 여쭈어 보라 하셨습니다. 혹시 생각해 놓으신 날짜가 있으신지요? 혼례 이야기. 금아는 가슴이 꽉 조여드는 듯 아팠습니다. 소희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금아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순덕 할멈과 함께 방을 나왔습니다. 해 진력이 되어서야 서현 아가씨는 별채를 떠났습니다. 금아는 가슴 한구석이 시리고 아파오는 것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유난히 둥근 달이 휘영청 밝았습니다. 금아는 별채 뒤편 작은 연못가에 홀로 앉아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하얀 소복과 슬픔에 젖은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시간 준호 도련님 역시 약혼녀 서현 아가씨와의 대화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고민을 거듭하다 밤바람을 쐬러 나온 그는 우연히 연못가에 홀로 앉아있는 금아를 발견했습니다. 달빛 아래 금아의 모습은 마치 선녀처럼 혹은 한떨기 능소화처럼 아름답고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그는 홀로 슬픔에 잠겨있는 금아를 보며 자신의 마음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심장은 금아를 향해 뛰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저녁 준호 도련님과 금아는 다시 서재 창가에 마주 앉아 각자 지은 시를 조용히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밖에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창문이 흔들리고 빗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앞마당에 콰르릉 하는 굉음과 함께 번개가 내리꽂혔습니다. 깜짝 놀란 그마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준호 도련님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아주 가까워져 서로의 뜨거운 숨결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마의 떨림이 준호 도련님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괜찮으냐? 많이 놀랐구나. 죄송합니다. 도련님. 제가 너무 겁이 나서 그만. 그마가 황급히 몸을 때려 했지만 준호 도련님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바깥의 폭풍우 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 비바람에 내 방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듯싶구나. 잠시 여기 있거라. 준호 도련님은 조심스럽게 그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손가락이 얽히는 순간 강렬한 전율이 두 사람 사이를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거센 폭풍우가 몰아쳤지만 방 안에서는 그보다 더 뜨겁고 강렬한 감정의 폭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도련님은 그마를 부드럽게 끌어당겨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마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의 목을 감싸 안으며 격렬한 입맞춤에 응했습니다. 거추장스러운 비단 옷은 어느새 벗어져 방구석에 아무렇게나 던져졌습니다. 그날 밤, 방 안의 촛불은 밤새도록 출렁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어지럽게 비추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거세던 폭풍우가 잦아들고 창밖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서로의 몸과 마음을 나누며 신분의 벽을 넘어선 진실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마는 준호 도련님의 단단한 팔을 베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밤이 꿈이라면 영원히 깨지 않기를. 창밖에는 비가 그치고 아침 햇살이 방 안을 서서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그마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꿈결 같은 밤이 되었습니다. 한편 본가로 돌아간 약혼녀 박서현은 며칠 후 아버지 박참판에게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누군가로부터 받은 밀서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것을 보십시오. 민준호 도련님이 별채에서 천안계집과 통정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참판 박석중은 딸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서찰은 누구에게 받은 것이냐? 지난번 별채에 갔을 때 그 선생이라는 여인이 아무래도 의심스러워 사람을 붙여 감시하게 했습니다. 그자로부터 이런 내용의 서찰이 온 것입니다. 이것은 민판서 가문의 커다란 약점이 되겠구나. 이를 어찌 활용할지 생각 좀 해보자. 박참판은 즉시 자신의 서재에서 측근들과 비밀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권력을 향한 야망이 번뜩였습니다. 민판서는 현재 우리 당파의 가장 큰 정적이자 동시에 내 사돈이 될 사람이다. 그의 외아들이 내 딸과의 혼례를 앞두고 천안 계집과 놀아났다는 것은 크나큰 모욕이다. 이 약점을 이용해 민판서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 홍판서를 칠 것이다. 며칠 후 민준호의 아버지 민판서는 박참판의 초대를 받아 그의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름다운 누각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판서, 오랜만에 뵙습니다. 대감의 자제분께서 혼례를 앞두고 별채에서 천안 계집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더이다. 혹시 알고 계셨는지요? 민판서의 얼굴이 순간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박참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오? 대감의 아드님께서 별채에 천안 계집을 숨겨두고 밤낮으로 함께 지낸다는 사실을 정말 모르셨단 말씀이십니까? 심지어 그 계집은 원래 대감댁의 몸종이었다지. 이름이 금아라고 하던가요? 허, 너무 노여워 마십시오. 나는 이 일을 세상에 알릴 생각은 추호도 없소.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우리 두 가문이 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소이다. 그 천안 계집을 당장 멀리 팔아버리시오.
그리고 나와 힘을 합쳐 내 정적인 홍판서를 몰아내는 데 협조해 주시오. 그리하면 이 불미스러운 일은 영원히 비밀에 붙여질 것이고 우리 두 가문은 더욱 강력한 동맹이 될 것이오. 민 판서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에 대한 실망감과 가문의 명예, 그리고 박참판의 정치적 제안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좋소. 박참판의 뜻에 따르겠소. 그 계집은 내 당장 처리하겠소. 그리고 홍판서 건도 돕겠소. 박참판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술잔을 부딪히며 위험한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한양 외곽의 노비시장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 가운데 금화도 손발이 묶인 채 초점 없는 눈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 판서의 명을 받은 하인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와 이곳에 팔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준호 도련님은 두 눈을 크게 뜨고 노비시장 안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가 잠시 별채를 비운 사이 아버지가 금화를 노비 상인에게 팔아버렸다는 소식을 순덕 할멈을 통해 전해 들었던 것입니다. 도련님. 금화가 저기 있습니다.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는 금화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며칠 사이에 몹시 수척해져 있었고 눈에는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여봐라. 저 노비는 값이 얼마인가? 저 계집 말이오. 생긴 건 반반한데 며칠 굶었는지 비실비실해서 허나 글도 읽고 쓸 줄 알고시도 짓는 재주가 있다니 쉰양은 받아야겠소. 보아하니 병색이 완연한데 쉰양은 과하군. 30냥에 넘기시오. 준호 도련님은 금화에게 눈짓을 보냈고 금화는 즉시 콜록거리며 아픈 척 연기를 했습니다.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박참판이 보낸 자객 그림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에잉, 재수 없게 병든 것을. 좋소. 30냥에 가져가시오. 준호 도련님은 즉시 주머니에서 30냥을 꺼내 상인에게 건네고 노비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묶여있는 금화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금아야, 괜찮으냐? 어디 다친 곳은 없느냐? 도련님, 어찌 저를 순덕 할멈의 도움으로 겨우 찾았단다. 이제 걱정 말 거라. 다시는 너를 잃지 않을 것이다. 준호 도련님과 순덕 할멈은 서둘러 금화를 데리고 노비시장을 빠져나와 다시 산속 암자로 향했습니다. 안전한 암자에 도착하자 금화는 준호 도련님의 품에 안겨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과 안도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순덕 할멈도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 도련님은 굳은 결심을 하고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본가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본가에 도착했습니다. 대청마루에 앉아있던 민 판서는 아들을 보자마자 분노로 가득 찬 눈빛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준호 도련님은 아버지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노비 시장에서 그 계집을 다시 사들였다고 들었다. 이것이 사실이냐? 네, 아버님. 금화는 제가 구했습니다. 그녀는 부당하게 팔려간 것이니 제가 다시 데려오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했습니다. 내 이놈. 그 계집이 내게 무엇이기에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아비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냐? 아버님, 금화는 제게 단순한 몸종이 아닙니다. 그녀는 뛰어난 재능과 고운 심성을 가진 사람이며 무엇보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준호 도련님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민 판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랑. 양반의 자제가 어찌 천한 계집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냐? 그런 감정은 한때의 미혹일 뿐이다. 내 앞에는 박참판 댁 교수와의 혼사가 기다리고 있음을 잊었느냐? 아버님, 저는 금화와의 사랑이 진실됨을 압니다. 신분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준호야, 선택하거라.
가문의 명예를 지키고 내 아들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그 천한 계집을 선택하고 이 집안과 연을 끊을 것인가? 오늘 해 진력까지 결정하여 내게 고하거라. 만약 그 계집을 버리고 박소저와 혼인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일은 묻어두겠다. 허나 끝까지 그 계집을 선택한다면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준호 도련님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 말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문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정녕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 줄은 몰랐다. 좋다. 이제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아버님을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허나, 평생을 함께할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제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와의 연을 끊은 준호 도련님은 간단히 짐을 챙겨 정든 집을 나섰습니다. 멀어져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민판서는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씁쓸한 표정으로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암자에 도착한 준호 도련님은 금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금아야, 이제 우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자. 정녕, 이대로 떠나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도련님? 이미 결정한 일이다. 이제 우리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우리 둘만의 삶을 살 것이다. 금아는 그의 굳은 결심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순덕할멈과 아쉬운 작별을 나누고 아무도 모르는 먼 곳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며칠을 걷고 또 걸어 마침내 푸른 동해 바다가 보이는 작은 해안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언덕 위에 작은 초가집을 얻어 둘만의 보금자리를 꾸렸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하는 금아와 함께하게 되었지만 준호 도련님의 마음 한편에는 아버님에 대한 죄송함과 염려가 늘 남아 있었습니다. 도련님, 저 푸른 바다를 보세요. 가슴속까지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금아야. 정말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다.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작은 집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느꼈습니다. 신분의 굴레도 세상의 시선도 더 이상 그들을 구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맑은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하늘과 바다를 증인 삼아 둘만의 소박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이 맺어준 부부가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부인이라 부르겠소. 부인, 내 평생 목숨을 다해 부인을 아끼고 사랑할 것이오. 저도 평생 도련님, 아니, 서방님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부인. 언제까지 나를 도련님이라 부를 것이오? 어서 서방님이라고 다시 불러보시오. 방님, 바로 그것이오. 이제야 우리가 진정한 부부가 된 것 같소이다. 준호 도련님은 얼굴이 붉어진 금아의 손을 잡아 끌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역경을 딛고 맺어진 부부로서 서로를 향한 깊고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 어떤 아쉬움도 없는 완벽한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해안가 마을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깊은 밤, 두 사람이 곤히 잠들어 있는 사이, 담장 너머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스르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박참판이 보낸 자객 그림자였습니다. 날카로운 검을 빼어든 자객은 소리 없이 방문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가 방문을 열려고 손을 뻗는 순간 어디선가 휙 하는 소리와 함께 화살 하나가 날아와 정확히 자객의 팔에 박혔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검을 든 사내가 어둠 속에서 나타나 자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부딪히는 쇳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서방님, 밖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부인, 내가 나가 볼 테니 방 안에 꼭 숨어 있으시오. 준호 도련님은 얼른 옷을 챙겨 입고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복면을 한 자객과 또 한 명의 무사가 격렬하게 칼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무사가 검은 그림자를 쓰러뜨리고 준호 도련님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도련님, 소인 강철이라 하옵니다. 아버님이신 민 대감께서 보낸 호위무사입니다. 아니, 내가 어찌? 아버님께서? 대감 마님께서는 박참판의 속내를 의심하시어 혹시 모를 위협으로부터 도련님을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소인이 멀리서 도련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호 도련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걱정하여 몰래 사람을 보내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 깊이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그럼 저 자객은 박참판이 보냈단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박참판은 대감 마님과의 오랜 정적이었습니다. 혼인을 빌미로 도련님을 해치려 했던 것입니다. 준호 도련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참판의 음흉한 계략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도련님과 금아 아씨를 모시고 본가로 돌아오라는 명이 있으셨습니다. 그래, 알았다. 곧 채비를 하마. 아버님의 진심을 알게 된 준호 도련님은 금아와 함께 호위무사를 따라 다시 한양의 본가로 향했습니다. 며칠 후 본가 대문 앞에 선 준호 도련님과 금아를 민 판서가 직접 나와 맞이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너라. 어디 다친 곳은 없느냐? 네, 아버님 덕분에 무사합니다. 너도? 어디 몸 상한 곳은 없느냐? 네, 대감마님. 저도 무사하옵니다.